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가들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원전인데 오늘은 그냥 원전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원전보다는 그 원자재죠. 우라늄 관련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원전이 아니라 우라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좀 명확해요. 왜냐면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대형 원전을 새롭게 좀 건설하겠다, 원전을 새롭게 좀 짓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로벌적인 수요에 맞춰서 당연히 원자재인 우라늄 또 좀 늘어날 거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SMR이라던가 이런 좀 새로운 원전들,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게 되면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일단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라늄 가격을 최근에 보게 되면은 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올라오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들도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라늄을 조금 보려고 하고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앞서서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공급망이 재편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라늄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공급망 재편이 곧 일어날 거고 그리고 현재도 좀 그게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뭐 원자로의 주기기라던가 그리고 원자로 뭐 기술력 그리고 뭐 기기들 이쪽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사용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원자재들도 같이 좀 뭐 공급망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같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좀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원산지별 공급량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EIA에서 이제 조사를 한 보고서를 통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우라늄의 원산지가 보면은 1등이 이제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들인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좀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캐나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가 매장량이 가장 많은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카자흐스탄. 이고 세 번째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네 번째가 러시아 이렇게 좀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만 조금 추세가 달라요.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이 가장 많은 국가였었는데 최근에는 확 줄었죠. 거의 2년 사이에 확 줄면서 두 번째 순위로 내려갔고요. 오히려 캐나다가 이 2021년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1등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세를 좀 봤을 때 지금 캐나다랑 호주 이 캐나다랑 호주가 지금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좀 공급하는 어떤 양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최근에는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카자흐스탄이라던가 러시아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높았던 그런 공급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공통된 점이 뭐냐면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과는 우방 국가입니다. 우방 국가고 그리고 반대로 카자흐스탄이라던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는 너무나 명확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러우 전쟁에서의 어떤 좀 그 미국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이랑 러시아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우라늄 쪽에서는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도 약간 러시아 쪽이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국가고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 간의 어떤 관계 리스크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카자흐스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라고도 이 최근의 추세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죠. 이 미국인데 미국의 생산량 자체가 자체적으로 공급받는 그 미국이 우라늄이 없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 자원도 나름 매장이 돼 있는 국가인데 근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인 거죠. 지금 봤을 때도 1등 카자흐스탄, 1등 캐나다, 2등 카자흐스탄, 3등 호주, 4등 러시아, 그리고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인 거죠. 순위가 거의 6등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다가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과거부터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실제로 그거를 좀 성공시킨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워낙에 나라 안에서도 좀 자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라늄도 앞으로 이제 뭐 전통 에너지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이 원전의 원자재인 우라늄에 대한 어떤 자체 조달 능력도 굉장히 좀 확장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좀 크게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워낙에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국가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체 의존도를 좀 그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들이 높고 앞으로 미국의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우라늄 농축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서비스도 국가별로 좀 다양한데 우라늄 농축 서비스는 지금 미국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라고 보니까 일단 1등은 미국입니다. 미국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2등 국가가 러시아예요. 앞서서도 봤다시피 러시아랑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좀 상단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농축 서비스에서도 러시아가 2등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3등은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 투탑인 거죠. 1등 미국과 2등 러시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미국이 1등인 건데 러시아가 농축 서비스의 27.2%를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의 미국과 동등하게 이 서비스를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간 원자력 발전로에 대한 최대 규모 단일 외국 공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보면은 러시아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 우라늄 서비스의 71.7%를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농축 서비스 자체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어떤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최근에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 11월 달에 러시아가 이제 미국으로의 농축 우라늄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는 거죠. 미국이 이 러시아한테 좀 의존도가 높고 농축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요거를 무기화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를 해서 이제 자꾸 제한을 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좀 수출을 제한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빨리 떨어뜨리고 자체적인 의존도를 높이던가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 조달 능력을 높이던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서 좀 다변화를 더 시도를 해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그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은 농축 서비스랑 농축 우라늄 수입 이거 대체 뭔 차이냐?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라늄 연료 공급망이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원료,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생 우라늄 있잖아요. 천연 우라늄. 요거를 캐내고 나면은 이거를 두 번째 단계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천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핵 연료로 사용하기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정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제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 우라늄을 캐서 변환하고 농축시키고 연료를 제조하고 원자료 사용하고 이런 식의 단계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 농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환하는 작업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 서비스를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미국인 거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조달할 때 미국이 가장 많이 해서 조달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러시아인 거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축 서비스는 천연 우라늄을 농축 우라늄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그냥 농축 작업만 하는 서비스고 원료를 직접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원료는 다른 데서 조달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고요. 미국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주로 카자흐스탄이라던가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 천연 우라늄을 캐서 수입을 하고 나서 다른 국가한테 좀 농축 서비스를 맡긴 다음에 다시 수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좀 조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이라던가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농축 서비스 해가지고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또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 농축 서비스라는 것도 기술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카자흐스탄,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은 천연 우라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는 시설 자체는 좀 부족합니다. 인프라 자체가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천연으로 우라늄 채굴을 하고 나서 이제 맡겨가지고 농축을 하는 거죠. 농축 서비스를 따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축이 가능한 국가, 뭐 러시아라던가 미국, 유럽 이쪽으로 보내서 농축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산에서 천연 우라늄을 그러니까 채굴을 했으면은 러시아에서 농축을 시키고 다시 미국 원전으로 가져와서 이 원자로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의 자체 농축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HALEU라고 해가지고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뒤에서 여기서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라늄에 대한 단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SMR이라던가 원자재에 대한 이해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우라늄의 종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천연 우라늄은 그냥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쓰면은 핵 분열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235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높이는 과정이 농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라늄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가 농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그냥 자연에서 캔 우라늄이 U238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농축시킨 게 U23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8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가장 많지만 핵 분열이 잘 안 된다. 천연 우라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농축을 시키면은 0.7%로 이제 농축을 시키면은 핵 분열이 이제 가능해지고 원자로나 핵무기에 좀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5의 이 비율이죠. 0.7%. 이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처가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게 되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원심 분리기? 이런 걸로 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농축하는 과정이 원심 분리기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가벼운 우라늄이랑 무거운 우라늄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그걸로 좀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천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0.7 기준으로 좀 나누게 되는데, U235 비율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주요 용도가 원자로 그리고 일부 연구용이고요. 저농축 우라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EU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율은 3에서 5% 정도가 되고,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이 되고, 경수료용 SMR에도 이 LEU가 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5에서 19.75% 정도로 비율이 올라오면은 고농축 직전 단계 우라늄이라고 해가지고 HALEU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따가도 계속 좀 보게 될 거고, 방금도 언급을 드렸던 건데, 미국이 여기에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왜 그러냐? 차세대 SMR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온가스로랑 용융염로,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네, 그래서 차세대 SMR 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 HALEU 이쪽에서 좀 요렇게 뽑아서 비율을 요렇게 만들어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농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HEU라고 하는데 이거는 20% 이상이고요. 연구로나 원자로 그리고 군사, 의료용 이렇게 좀 사용이 됩니다. 무기급 우라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90% 이상인데 이거는 핵무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90% 이상으로 좀 비율이 올라오면은 이때부터는 핵무기까지 좀 발전될 수 있는 거고, 다만 고농축 직전 단계 우라늄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핵무기나 뭐 이런 정도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우려는 좀 내려놔도 좋을 만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게 HALEU라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연료 효율이 높고요. 장기간 동안에 운전할 수 있고요. 기존의 원자로보다 더 작은 크기로 더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으면 작아질수록, 그리고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효율을 낼수록 이제 더 큰 장점을 보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고농축 직전 단계의 우라늄 요게 좀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가 작년 12월 말에 나온 그 뉴스였는데, 에너지부가 새로운 HALEU 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8천만 달러의 지원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에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카자흐스탄 얘기를 했는데 카자흐스탄이 좀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워낙에 그 천연 우라늄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이 여기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매장지 지분을 러시아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매장지 있죠. 이런 지분들을 러시아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상황이고, 러시아가 이제 최근에 계속 뭐 미국에 대한 미국의 우라늄 수출하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 비중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보유하고 있던 우라늄 매장지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대상이 어디냐?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 뭐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좀 이용이 되고 있는, 중간 단계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어떤 의존도 자체를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뭐 우라늄 관련 기업, 채굴하고 생산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일단은 첫 번째로 카메코 소개를 해드릴 건데,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은 아니고 캐나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우라늄 공급 기업이에요. 뭐 미국이 천연 우라늄을 이제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앞서서 표에서도 좀 봤었는데,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에 우라늄 연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8%를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율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채굴부터 농축, 변환 같은 핵 연료 주기의 전 과정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49% 인수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인가? 아마 1, 2년 전쯤에 인수를 해가지고 원자로 기술 장비 제조나 유지 보수 서비스, 그리고 설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좀 확보한, 그리고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원전 수주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그냥 단순히 우라늄 기업이 아니라 원전 기업으로까지 좀 변모를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산 대부분 상품의 25%,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의 10%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주가가 이때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툭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리스크.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우라늄을 수입을 해올 때,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그때 관세가 이제 매겨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을 좀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이제 더 어떻게 품목별로 좀 지정이 되는지,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래도 긍정적일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EPS도 나름 플러스로 좀 올해는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라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기업들도 대부분 비슷하긴 합니다만 뭐 돈을 버는 기업은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벌고 돈 뭐 저평가돼 있고 이런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매출상으로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라늄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미국에 본사를 둔 우라늄 채굴 및 탐사 생산 기업이고요. 우라늄 가격 상승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최근에 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미국 정부가 최근에 에너지 안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미국 내에서 우라늄을 생산해라라고 좀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계속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라늄 에너지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요. 와이오밍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오 틴토라는 기업의 와이오밍 자산 인수를 통해서 추가로 연간 410만 파운드의 생산 능력을 가진 이제 스윗워터 공장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이 우라늄 에너지의 연간 우라늄 생산 능력이 약 1,210만 파운드로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생산량의 증가를 하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실적은 별로 뭐 볼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트러스 에너지인데, 이게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상으로도 상당히 다르죠.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기업들과 다르게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전홍축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HALEU, 요게 가장 큰 좀 메리트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업은요, 마찬가지로 우라늄 농축이랑 그리고 핵 연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농축 서비스를 좀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가 제일 또 크잖아요. 미국도 크지만 그 다음으로 위협하고 있는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자체적으로 좀 농축 서비스에 대한 이런 생산 능력을 좀 키우려고 미국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해당되는 기업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특히 그 에너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 기업을 좀 키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농축 서비스에 대한 어떤 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홍축 우라늄, 그러니까 LEU랑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도 이것도 생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전홍축 우라늄 생산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에 따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줘서 독점적으로 이 HALEU를 생산을 하고 있다. 이 독점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또 유일, 독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HALEU가 이제 2024년도 작년에 초도 생산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때 좀 빵 떴었고요.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하고 완료하고 나서 올해는 연간 900kg까지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는 이 에너지부로부터 러시아산 전홍축 우라늄 수입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까지 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를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그 우라늄을 원자재나 이런 것들도 러시아에서 많이 좀 조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원자재를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도 좀 생산량 늘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좀 조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런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농축 기술력,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자체적인 원전에 대한 에너지, 그 원전에 대한 그
원자재, 네,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트러스 에너지가 가장 좀 핵심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도 사실 좀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시총이 아마 20억 달러가 좀 안 될 거예요. 20억 달러도 좀 안 되는 기업이고 좀 작은 축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앞으로 에너지부가 그래도 선택한 기업이고 앞으로의 좀 성장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카메코, 우라늄 에너지, 센트러스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우라늄 관련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전 산업이 커지면은 가치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원자재 쪽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